이번 시간에는 아마추어의 장점과 카메론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여기 지금 타이틀 화면에는 카메론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나다르에 버금갈 정도로 사진의 신선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카메론인데요. 이 카메론하고 그 다음에 이 아마추어의 그 어떤 특징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추어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있나 없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훨씬 더 실력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게 당연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는 뭡니까? 직업이 되는 거를 하는 직업인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추어는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실력적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프로가 훨씬 더 아마추어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면은 직업이냐 아니냐 그 차이지 절대적으로 실력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아마추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라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또 프로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즐기면서 사진을 하는 건데 굳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생각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사진 작가를 그 목표로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프로의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가서 환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에는 차이가 없고 아마추어는 훨씬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창작적인 사진에 훨씬 더 새로운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조건이 더 프로페셔널보다 갖춰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진적인 관심도가 아주 진짜 세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조사나 이런 건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이 문화센터에 사진 강의하는 데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문화센터에 사진 강의하는 곳이 많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인가 하는 이런 데서도 사진 강좌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 대학마다 사진 동호회가 있죠. 직장마다 사진 동호회가 있죠. 또 개별적인 사진 모임이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면은 또 시내나 이렇게 사진 찍는 데 나가보면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이 사진에 대한 관심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해봤지만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닌데요. 워낙 땅이 넓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열성과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진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도 또 사진에 관심도가 이게 모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그러면 우리가 망설이게 됩니다. 누구지? 어떤 사람이 유명하지? 자기 주변에 아는 사진작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진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 정도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사진가라고 저희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사진가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진을 대하는 이런 자세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앞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뭐 원데이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라는 걸 뭐 간단하게 생각해갖고 겁없이 덤비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뭐 몇 명, 뭐 배병우라는 사람도 있고 아타김이라는 사진가도 있고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활동하다 그래도 그 세계적으로 좀 약간의 이름을 알려줬던 그런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진가가 한두 명 정도는 꼽을 수는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사진가들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의 사진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겠지만,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진가는 그런 분위기나 열정에 비해서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 다음에 특정한 집단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갖고 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은 강의에서 사용했던 그런 자료 사진인데요. 이런 식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는 세계를 대표하는 사진가로서 등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장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장의 사진들을 자주 봅니다. 특정하게 사진 찍고자 하는 찍는 사진가들이 사진 작가라고 속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별한 계절, 특별한 장소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자리 싸움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참 요지경 같은 촬영 풍경들이 상당히 일반화돼 있고, 또 이런 사진을 보면서 또 SNS에 저런 사진이 올라오면은 뭐 열정을 가진 진사님들이다 하는 식으로 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절대적인 사진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진의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뭐 공모전 사진을 내서 그 공모전에서 주최하는 그런 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상금을 타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진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세계, 내가 봐왔던 세상, 나만의 내면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게 필요 없고, 또 어떤 고정적인 틀 자체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프로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느 집단에서 만들어 놓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주 아둥바둥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들어가 봐야 사진 작가증이라는 거 하나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작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돈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갖고는 절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사진은 발견의 예술인데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그런 거를 처음에 본 사람이 그 사람 거예요. 그게 저작권이에요. 그게 저작권인데, 제가 이것도 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음악이다 하다부터 대학교 석사 논문이니 무슨 뭐 박사 논문이니, 그다음에 그 대중가요의 뭐 가사라든가 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대로 그림도 마찬가지고, 표절 시비에 항상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표절 시비고, 뭐 그것 때문에 한동안 오랫동안 또 사회활동이라든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못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엄정한 잣들을 들이대면서 그걸 따지는데, 유난히 이 사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하다는 소리입니다. 남이 본 세상을 자신이 본 세상처럼 표현을 해도 이 사람 사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겠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고, 그 화각, 그 시점을 어떻게 봤느냐가
본 사람이 누구 거냐에 따라 그 사진은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세미트 밸리에 가가지고 앤젤 아담스가 찍었던 그대로의 위치를 뷰포인트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어갖고 내가 앤젤 아담스보다 잘 찍었고 요건 내 사진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나는 바보입니다 하는 소리랑 똑같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 보여진 이거는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같은 거, 엊그제로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멀리 생각을 안 했는데 따져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사진인데요. 마이클 케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진가예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방문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여기가 뭐 삼척인가 어디에 있는 솔섬이라는 거고 이 장소는 지금 없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여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솔섬이라는 이 사진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각인이 됐고 이 장소가 아주 촬영 명소로 그 이름이 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진가들이 이 장소에 가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난리 구슬도 벌였던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에서 이 마이클 케나한테 이 사진을 좀 광고용으로 빌리려고 했는데 이 마이클 케나는 세계적인 사진가다 보니까 비싸죠.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공모전을 한 겁니다. 솔섬에 대해서. 그래갖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대상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상당히 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찍은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체의 그 사진적인 철학이나 기본은 아주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강의를 이렇게 랜덤으로 듣다가 제가 만든 강의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런 포맷으로 찍었던 요 사람 거라는 얘기예요. 발견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고 흉내하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와 복사기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쓴 게 있었는데 뭡니까? 요즘 사진 찍는 사람들은 고가의 카메라가 아닌 고가의 복사기를 들고 다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남이 찍은 장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케나가 찍었기 때문에 그 장소 가서 그 장소의 분위기라든가 이걸 카피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보는 한 번 정도 가보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걸 내가 본 세상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고요. 평생 사진을 찍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진하는 사람들, 뭐 자기가 사진 작가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보세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 사진의 분위기나 느낌은 거의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사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하여튼 이게 자꾸 제가 흥분하다고 또 자꾸 삼촌포로 빠져서 상당히 또 말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아무튼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추어는 훨씬 더 프로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프로가 만들어놓은 고정관념 틀로 자꾸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제가 거의 길게 닳도록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지 절대 내 생각하고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도는 또 이렇게 잡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는 그 틀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절대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촬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멋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담고 싶은 대로 담으면 그게 최고의 사진이 될 수 있는 거지 절대 상대방의 눈, 보는 사람의 눈 이런 걸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강의가 끝나는 중까지 강의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진가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하여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 멋대로 찍으면서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사진의 방법이
훨씬 더 가벼워지, 그러니까 저 방향성을 잡는데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사진 구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 그놈의 구도 때문에 너무 질려가지고 구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진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의 구도, 절대적인 구도는 없다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구도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이런 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 그놈의 생각입니다. 그놈의 이 구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구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 사진가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그 아마추어의 장점을 살려서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왜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이라는 사진가를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듯이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가고요. 이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20세기 빅낸 사진가의 뭐 사진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쓴 다양한 책들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에 다 어떤 저자가 쓴 책이든지 마그레트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들어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그의 빅낸 사진가의 그 세계 최초의 비공식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인데, 그럼 이 사람은 아마추어 사진가니까 뭐예요? 직업이 사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업주부예요. 주부입니다, 주부. 집에서 그 가족 살림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뭐 하는 이런 아주 평범한 주부인데 사진을 취미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안 딸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딸들이 그 48살인가 생일에 카메라를 선물해 주면서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변에 그런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진을 찍고 서로 교환해서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디오 스판법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함판 사진입니다. 요즘 뭐더라 사진, 스티커 사진 같이 나오는 새로운 이름이 있던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나와갖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뭐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명함판 사진이 클로디오 스판법 때 등장을 해서 아주 굉장한 또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진 방법인데, 하여튼 그렇게 찍었고,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카메라를 느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개성이 결여된 판에 박은 듯한,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인물 사진으로서 전혀 돋보이지 않는 너무 일반적인 모습으로 A라는 사진가든 B라는 사진가든 그 수많은 사진가들이 찍은 사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재미없는 사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 카메론 스스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진술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게 인물 사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나다르라는 사진가도 그랬고, 그래서 인물 사진의 기본적인 전형을 틀을 만들어 놓은 아주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있었지만, 이 나다르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 빵점이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물 사진에선 포인트는 얼굴 표정인데 너무 멀리 찍어갖고 인물의 표정 자체가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사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은 아마추어이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하다못해 나다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클로즈업 포트레이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인물 사진을 찍으려면 저렇게 클로즈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렇게 찍으니까 클로즈업 포트레이트의 선구자가 됐던 게, 나중에 훗날에 이 카메론이 그 사진사에 미치는 업적이라는 얘기겠죠. 클로즈업 포트레이트.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존 허셀이라는 사진가는 아니고 사진 발명가라고도 볼 수 있고, 초창기 사진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천문학자고,
하여튼 뭐 옛날에는 뭐예요, 만능이었지 않습니까? 멀티였어.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업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오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포토그래피라는 사진 용어도 만들었고,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일반적인 용어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진에 필름 사진에서 정착하는 거죠. 탈보 타입이 정착이 오래 안 가고 보존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존성이 오래 갈 수 있는 티오황산소다라는 약품을 사용해서 픽서라는 정착약, 그게 이 180여 년 전에 만든 존 오셀이 만든 그 정착법을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 초창기인데, 이 카메라라고도 굉장히 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건데, 요건 좀 샤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점이 잘 맞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카메라론 사진은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초점도 안 맞추고 아주 장노출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다른 시간에 봤듯이 인물사진 찍을 때 목 지지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사진보다는 그 신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중세 문학이나 이런 상징 문학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감이나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아닌 그 약간의 좀 몽롱한 느낌의 초점도 안 맞추고, 그 다음에 촬영 시간을 길게 해서 블러 처리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했다라는 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저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집니다. 저런 증상이 좀 심해지는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이런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클로즈업 포트레이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기성의 프로페셔널이라는 사진가가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인물 사진하면 나다르 때도 설명해드렸지만 롱샷이든 니샷이든 웨스트샷이든 이런 식으로 가까이 들어간 게 허리 정도의 위치였는데, 이 카메라는 아주 과감하게 얼굴 목선까지도 클로즈업하는 이런 클로즈업 포트레이트라는 새로운 사진적인 장르를 만든 사진가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추어였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카메론의 그 딸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런 블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그 예술적인 이미지는 그렇다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클로즈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보다 아마추어가 훨씬 더 이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성세 사진가들이 해왔던 방법대로만 한다라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진도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는 시점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사진을 배우고 나서 계속 사진을 찍으실 때도 뭐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나다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카메론 같은 이런 아주 혁신적인, 그 다음에 저돌적인,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과감하게 실천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도 카메론 같은 아주 이름난 사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